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새롭게 단장한 세종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서울과 세종 스튜디오에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문수 연구위원, 그리고 공주대 임은정 국제학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남아공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죠. 서울 스튜디오의 김열수 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이 된 건데요. 자, 김 실장님, 2028년 G20 개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롭게 작용할지 궁금해지네요. 예,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고 그러면은 그룹 2도 있고 그룹 7도 있고 그룹 20도 있는데요. 그룹 2라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룹 7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 선진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서방 선진 국가들이 세계 문제를 모두 다 이렇게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국가 수를 좀 늘리자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가지고 결국 대륙별로 대표되는 국가들, 그리고 이제 개도국의 어떤 국가들,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0개 국가로 2008년도에 이제 창설된 것이 G20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G20에서는 주로 이제 경제 문제, 통상 문제, 그리고 이제 금융 문제, 보건 및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달 말에 있었던 에이펙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까? 뭐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런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처음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런 또 정상회담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 되었고, 한국의 이제 문화 수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G20 회의를 이제 개최를 언제 하도록 이제 이번에 결정이 됐냐면은 2028년도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에서, 2027년도에는 영국에서, 그리고 2028년도에서는 한국에서 하는데, 이 날이 뜻깊은 것은요, 2008년도에 이 G20이 창설이 되었는데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20주년 때 이것이 이제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G20 회의를 주관하면서 사실상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또 국제협력 사업을 수주할 수도 있는 그런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G20 출범 20주년을 맞는 해에 대한민국이 개최한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군요. 강문수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최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이 G20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선언을 통해서 발표가 됐거든요. 이 정상선언에 한국 개최 공표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됐나요? 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다자주의를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G20은 어떤 특정 국가의 일방주의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합의에 따라서 다자유주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를 하겠다. 이런 거를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주요 분쟁 지역, 예를 들어 가자지구라든지 수단, 그리고 DR 콩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 특이한 점은 WTO 규범 준수에 따라서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국의 부채 탕감을 하겠다는 점들도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강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인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가짜다, 사기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일방적인 무역 관행, 이런 대목에서는 관세 전쟁도 떠오르고 말이죠. 자, 임은정 교수님, 네. 이게 저만의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5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셨을 만한 장면인데 예를 들면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하다가 굉장히 좀 경강된 모습이 네. 보여서 또 우리도 그러면 어쩌지 이런 걱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또 보신 분들도 있었었고 남아공 대통령도 그랬었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너무 껄끄러운 장면이 펼쳐져서 저도 굉장히 놀랐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서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웅성웅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었었고 하다 보니까 더 좀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그것보다 더 이제 기저에 있는 것은 미국은 미국대로의 입장이 물론 있습니다. 지금 다자주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리더 역할, 돈도 많이 썼고 국방력도 많이 썼고 여기저기 이제 조금 시쳇말로 뭐 오지랖을 했다 보니까 우리 막상 우리 국익은 잘 못 챙겼다. 우리도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그게 결국은 남의 안보를 위한 거였고 남의 이득을 위한 거였고 결국 우리 자국민을 위해서는 무엇이 그렇게 도움이 됐는가라는 회의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가 또 공감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혀 다른 행보를 가고 있지만 물론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고 GDP상으로도 최대의 그 규모를 갖고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 기준으로도 19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선 계속 미국식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지요. 네. 당장 우리나라가 그럴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무역을 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너무 많고 젊은 대륙이고 또 사이즈로 보나 뭐 앞으로의 잠재력으로는 보나 너무나 그 잠재력이 많은 그런 대륙이기 때문에 이런 대륙에 정말 큰형님격이라고 자처할 만한 남아공이다 보니 더더욱 앞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역사적 어떤 사명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남아공 네. 대통령께서도요. 또 남아공 전체도 그렇고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아공에 대한 비난은 가히 원색적이라고 할 만했는데 말이죠. 서울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김열수 실장님, 미국이 네네. 남아공과 왜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된 건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이건 뭐 지난 5월 달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동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미국과 남아공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상회담 할 때 뭐 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안에 부를 거라고 그러면서 동영상을 틀어요. 이제 그 동영상 내용이 바로 백인 농부들이 집단 학살되는 그런 동영상인데 이것은 현재의 것도 아니고 과거에 아르파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이 있었던 건데 어찌됐든 그걸 틀어주면서 이 그 남아공 대통령한테 이런 인종차별이라든지 백인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미국은 3월 달에도 지난 3월 달에도 남아공 대사를 추방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 내에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긴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 G20 회의의 의제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G20 회의 의제가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마치 바이든 행정부 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소위 말하는 우리가 DEI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참석을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어찌됐든 미국의 G20 불참은 미국 스스로 어떤 외교적 자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에게 내주는 격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임 교수님. 그럼 실제로 이번 G20 정상회의 때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좀 활용을 했나요?
뭐 이번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런 기조는 꽤 오래됐다면 오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하는 1대1로라고 하죠. 이제 하나의 원 벨트, 원 로드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인프라로 쭉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심지어 아프리카, 유럽까지 쭉 있는 그런 프로젝트,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죠. 뭐 현대판 실크로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것들을 펼치면서도 미국하고 어떤 대립각이 있었고, 근데 미국의 어떤 과거 오바마 대통령 당시나 이런 다자주의를 강조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은 역시 좀 규범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때로는 지금 아까 앞서 남아공 얘기도 나왔다시피 그 나라의 어떤 내정 문제라든지 내지는 조금 외국이 얘기하기에 좀 넘어서는 문제까지도 어쩔 때는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충돌이 되기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굉장히 고수하면서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협력, 어떤 이런 인프라 연결 이런 것들로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결의 차이가 좀 있었죠.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다시 재취임 이후에는 뭐 미국이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지금 떠나고 국제협약에서 떠나고 이런 다자주의 중요한 G20 모임에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안 오시고 뭐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은 중국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 지금 미국이 했었던 얘기를 마치 그때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네. 녹음기로 듣는 것처럼 비슷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자주의가 중요하다, 뭐 자유무역 중요하다, 뭐 기후변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중국이 오히려 그런 리더십을 좀 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뭐 이렇게 인용을 하자면 그 리창 중국 총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마치 미국의 그 일방주의를 겨냥한 것처럼 세계 다극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뭐 조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뭐 중국이 정말 미국을 대신할 만한 그런 리더 국가가 될 거느냐에 대해서는 뭐 회의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여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G20 정상회의에 안 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2인자인 리창 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미국은 아예 안 왔습니다. 네, 지금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강 의원님,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하에 출범한 국제협력자죠.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의장국입니다. 그 역할에 맞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핵심 광물에 있어서의 의견을 활발하게 피력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핵심 광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피력을 하셨냐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첨단 산업, 그러니까 AI라든지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 첨단 산업의 업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큰 위협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핵심 광물을 보유한 국가들하고 수요국 사이에 이익 공유를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그리고 여러 국가들과 핵심 광물을 보유한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 간에 이 공급망 협력을 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가 발족이 됐었는데 이 대화를 활용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 협력을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핵심 광물 파트너십에서도 볼 수 있는 거는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핵심 광물도 포함이고 에이펙에서 나왔던 AI 이니셔티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네. 이러한 기술 발전이 모든 인류에게 좀 큰 기회가 돼야 되고 포용적 기회 창출 또는 포용적 그 성장 창출로 이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G20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한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좀 WHO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취임 후 지난번 1기 때처럼 WHO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WHO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WHO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잠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함께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강요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강요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울투데이 김열수 실장님께 이어주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어찌 보면 거침없는 발언, 그러니까 WHO와 WTO를 지지하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뭐 WTO는 이제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 그 무역기구잖아요. 무역기구죠. 네. 그 세계 무역기구가 이게 지금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데요. 그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 사실상 이 WTO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무시해 왔느냐 하면 사실상 이 WTO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를 좀 지연시키고 중국과 같은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상소기구가 있는데 상소기구를 운영을 하려면 그 운영위원들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를 해와가지고 지금 사실상 WTO가 분쟁의 최종심 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좀 전에 방송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1세션 모두 발언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이 바로 WTO라고 볼 수가 있는데 WTO의 기능 회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익이 부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최되는 WTO 강요회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여태껏 선도해 온 것이 투자 원활화 그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내년도 강요회의에서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하고 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유무역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도 사실상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자유무역에 있어서 무역의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제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WTO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WTO의 기능 회복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해야 할 말은 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자, 이번 남아공 G20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첫 번째 화제였다면 그만큼이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또 하나의 관계. 요즘 아주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임 교수님, 다카이치 총리의 이 대만 발언 이후에 서로 굉장히 격한 발언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가 됐는데 두 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좀 만나서 회담을 할까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좀 서로가 피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여기서 글쎄 얼마나 이 상황이 더 에스컬레이트가 될지도 사실 기추도 주목이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굳이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번에 그 G20 그 정상회의에 가면서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그 총리가 중국어를 이렇게 통역하실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안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네. 동행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그거 좀 인상 깊게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리치앙 총리가 이렇게 획 돌아서 그렇죠. 예. 불과 가는, 2m 거리였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 조금 많이 회자가 돼서 더더욱 이제 그러한데요. 지금은 글쎄 뭐 어느 쪽을 저도 엊그저께 그런 좀 언론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지금 이 문제는 워낙에 중국의 영린이기 때문에 대만 네. 문제는 이것은 자칫 잘못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는 당연히 모두랑 사이를 좋게 만들고 싶으니까
하니까 또 우리가 한중일 협력 사무국도 서울에 있고 또 한중일 이런 회담도 계속 이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중국하고 일본을 중재를 해볼까 혹시라도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이 대만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상황도 아니고 섣불리 뛰어들 일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희 역시 지금 대한민국이 그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지금 북한과의 이런 상황 속에서 대륙 쪽으로는 인프라가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섬나라 같은 구조죠. 90% 이상이 다 배를 통해서만 물류가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에 비해서는 이제 물류가 훨씬 더 그 배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데 네. 이런 지금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는 사실 저희라고 해서 대만의 어떤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든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어떤 유사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와도 상관없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론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 뭐 항해의 자유라든지 우리는 늘 평화를 원한다라는 것들 이런 메시지는 좀 낼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하고 일본의 이런 지금 상황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더 지켜보면서 치밀한 전략을 우려서 좀 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강 의원님,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런 어떤 불편한 감정 그리고 격한 반응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홍콩을 통해서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홍콩 정부의 경제 정책 담당자하고 그 주 홍콩 일본 총영사 간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이 회동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아하. 그리고 홍콩하고 일본 간의 비즈니스 교류 역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콩 쪽에서 일본 영사관 쪽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2012년에 발생했던 센카쿠 열도 사태와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중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끊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2020년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홍콩 내에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서울 스튜디오에 계신 김현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쳤고 중국, 일본 두 나라 모두와 양자회담을 했죠. 그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다케치 총리하고는 사실상 에이펙 정상회담 때 처음 만나고 벌써 한 달 만에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케치 총리하고는 주로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뭐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셔틀 외교를 통해서 소통을 좀 더 활발히 해 나가자. 이것이 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창 총리하고도 주로 이제 소통을 좀 활발히 해 나가고 지속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중 간의 관계가 복원됐지 않습니까? 그 복원된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창 총리한테는 시진핑 주석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일본과 중국과의 아주 고위급 그러니까 최고위급이죠. 최고위급 회담을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각각 두 번씩 이렇게 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실히 드러난 G20 정상회의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면 이문정 교수님께서 G20 정상회의 총평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 역대 대한민국에 애써왔던 것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이제 결실을 맺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도 그렇고 이번에 G20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물론 우리가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소위 말하는 과거 제국주의 그런 침략 국가들에 비해서 부채가 없는 것이 저희에게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기적의 표본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글로벌 사우스 지역 국가들에게는 저희의 그 과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영감을 주면서도 또 저희랑은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특히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있는 이런 시절에는 더더욱 한국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앞으로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든든한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의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중동 아프리카 순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짧게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자, 강문수 의원님, 이 나라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예, 특별 전략적 동반자. 표현이 쉽진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한국하고 UAE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외교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외교의 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관계, 그 다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보통 이렇게 한 4단계 정도에 걸쳐서 외교의 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가 2022년에 베트남과 맺은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단어마다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는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 경제 협력 관계에서 좀 긴밀하게 협력하자라는 측면이고 포괄적 관계라는 거는 경제 협력을 넘어서 문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협력하자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치, 안보, 군사에까지 좀 협력을 좀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라는 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까지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지금 한국하고 UAE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 외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지만은 양국 간의 좀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임 교수님, 특별한 사이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이번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도 형제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방금 앞서 그런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MOU가 7건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이 기억에 있으신 거는 역시 원전 수출이었을 겁니다. 네,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중동에서 정말 처음으로 있었던 어떤 쾌거였었는데 앞으로 중동 지역의 원전 수요가 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산유국들이지만 주로
이제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뭐 일정 부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화학 분야에서는 그 외에는 점점 더 이제 지금 화석 연료를 어쨌든 줄이고 사용을 줄이고 그 다음 좀 탄소를 덜 배출하는 전력원이나 에너지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산업의 어떤 혁신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가 지금 UAE에서 이미 펼쳐졌기 때문에 추후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원자력은 굉장히 이것은 지정학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걸 선택을 하면 폐로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100년 이상을 같이 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급망에 있어서나 뭐 관리에 있어서나 수출 통제에 있어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과연 누구랑 이걸 할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듯이 네. UAE랑 이미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 보니 이번에 이 MOU 안에 이제 차세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가 흔히 줄여서 SMR이라고 네. 하죠. 이제 SMR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역시 이렇게 전력원이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그다음 이제 소위 우리가 지금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AI 부분의 혁신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AI 부분에 대해서도 MOU가 있었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역시 이제 방산 부분이 이번에 가장 큰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였지 않나 싶은데 네. 이 UAE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 이제 소위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나라와도 소위 그런 이렇다 할 역사적 부채가 없고 네.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은 향후 중동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가 가지고 있는 오일머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첨단 기술력, 그 결합은 언제든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서울에 계신 김열수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많은 이들이 KF-21 전투기의 완제품 수출을 기대를 했습니다. 뭐 흑표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이야기도 오갔는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면서요? 예, 우리가 전투기를 이제 세대별로 구분하는데요. 뭐 1세대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5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네. 5세대 전투기를 통상 우리가 이제 스텔스 전투기라고 그러고 미국의 F-35나 F-22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F-21은 스텔스 기능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4.5세대, 스텔스 기능이 조금 모자라는 것을 4.5세대라고 그러는데 4.5세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35를 좀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미국이 이걸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쿠웨이트에서 중국의 하웨이산 5G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백도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웨이트가 어디다가 이제 눈을 돌렸냐면은 바로 한국의 KF-21 4.5세대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4.5세대인 KF-21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량해 나갈 거냐 하면 블록 1, 2, 3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 전투 능력을 확대시키는 거고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공대지 전투 능력을 그리고 이제 블록 3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을 여기에 이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게 블록 3에 해당되는 스텔스 기능이 들어간 그런 전투기를 이제 우리 한국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설계하고 이걸 개발하는데 한 8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쿠웨이트가 갑자기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차피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F-35를 이제 못 구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같이 개발해서 이것을 자국의 전투기로 사용을 하고 또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KF-21을 구매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KF-21 블록 3 스텔스 전투 기능을 가진 것을 같이 개발하고 공동 생산해서 자기네들 전투기로 사고 그리고 이것을 중동 지역에 같이 수출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판을 더 키우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로군요. 자, 그런데 강 의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면은요, 뭐 부르즈 칼리파 이런 멋진 건물도 떠오르고 천혜의 자연 환경에 땅을 파면 석유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이 번영과 풍요의 나라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런 첨단 무기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아랍에미레이트도 좀 봐야 되지만 중동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UAE 입장에서 보면은 이라크나 아니면 리비아 정부가 붕괴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이란하고 저항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런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은 UAE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는데 지금 산업 다각화라든지 아니면 경제 다각화라든지 이런 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에 저해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이 일어나면은 결국엔 이게 왕정 붕괴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무기 현대화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첨단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UAE 입장에서는 해상 무역로가 완전히 봉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위해서라도 첨단 무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김열수 실장님, 우리나라의 아크 부대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을 나가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해외에 나가는 부대들은 전투 부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평화 유지 활동 부대로 나가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는 PKO 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나가 있는 이 부대는 PKO 부대가 아니고 군사 협력 부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 조금 이제 연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바라카 원전 1,4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추진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2009년도 12월 달에 이것을 수주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게 뭐냐면 바로 한국군 부대를 아랍에미리트로 오게 해가지고 같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 1월 달에 2010년도에 모하메드 왕세자가 직접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턱전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턱전사에서 우리 턱전사 요원들이 태권도 하고 벽돌 부수고 격파하고 총검술하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부대를 꼭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2011년도 1월 달에 아크 부대 130명을 이제 보내서 지금까지 이 아랍에미레이트 부대들하고 각종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대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유사시에 중동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임무도 이 아크 부대한테는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튀르키예 쪽으로 얘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도 역시 국빈 방문을 했는데 강 의원님, 튀르키예에서도 K-방산과 관련해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방산 관련돼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네. 이게 좀 특이한 게 UAE하고 유사하게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이런 쪽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튀르키예하고 협력했던 알타이 전차 협력 사례를 발판 삼아 더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했는데 이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그 전차용 파워팩과 기술 자문을 통해서 그 핵심 기동 체계 개발을 지원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정밀 유도기기 그리고 센서 전자공학 분야에서도 상호 기술력을 보완함으로써 무기체계 교도화에 협력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K-방산을 매개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이번에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우리 이문정 교수님께 이어주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제라는 단어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두고 진정한 형제의 나라다.
그리고 뭐 튀르키예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또 형제의 나라라고 네. 부르지 않습니까? 양국은 혈맹 관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표현이죠. 아무래도 뭐 역사적인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사극에서도 나오잖아요. 돌궐 뭐 이런 아하, 네. 나라인데 돌궐이 이제 투르크 말하자면 그가 이제 한자식 2000년 전부터 관련이 있었다고 하죠. 네. 뭐 그렇게까지 이제 거슬러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당장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파병을 했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현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5년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 이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때 역시 지도가 중요합니다. 튀르키예 지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전쟁이 한참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바로 밑에 있죠. 네. 러시아도 지중해로 나오려면 튀르키예 이스탄불 앞에를 지나야 나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그 위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전부 톨게이트라고 표현할 수도 네. 있겠지만 거기에 딱 앉아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 뭐 미얀마 이런 데도 제가 항상 꼽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역시나 튀르키예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아시다시피 나토의 회원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튀르키예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도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 그 본 자국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그런 국가와 우리가 그런 역사적 또 유대의 관계가 있느니 많지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같이 좀 만들어 가는 데에는 또 중견국이기도 아까 앵커님께서도 중견국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런 국가들 사이로서 앞으로도 좀 대화할 것들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이 대통령이 이집트에서는 어떤 협력의 기틀을 다졌는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집트에서 주요 나온 거는 교육하고 문화 분야의 MOU를 체결한 점이고요. 그리고 일종의 FTA라고 할 수 있는 한 이집트 세파 추진에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방산 분야에서 좀 간단히 보면은 단순 수출이 아니고 장기 협력의 틀을 마련했는데 이게 K9의 자주포 수출을 넘어서 자주포 공장 건설 그리고 현무 수출 협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이 K 방산을 매개로 한 세일즈를 그야말로 확실하게 보여준 순방이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총평은 세 분 중에 우리 서울에 계신 김열수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님, 이번 순방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및 방산 외교 분야에서 화끈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방산의 세일즈를 아주 극대화하고 원전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 그러면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그리고 신시장 개척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 관계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 국가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올해 마지막 순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실장님,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문수 연구위원님, 공주대 임은정 교수님이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